자, 이 수업 이름은 이 교과의 제목은 정보보호 개론입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개론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은 정보보호 개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보보호 중에서도 암호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암호 기술이고요. 그래서 암호 기술 위주로 정보보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암호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하면은 요 앞쪽에 나오는 요 용어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보고 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셨다 그러면 이 수업은 저런 쪽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관련해서 요 밑에 요쪽에 있는 뭐 HTTPS라든지 WPA라든지 인증서, 뭐 전자서명,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쪽은 다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정보보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좀 참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쪽 내용들은 주로 2학기에 컴퓨터 보안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서 교수님이 하시는데 요즘은 서 교수님 안 하시고 다른 강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서 교수님이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어쨌든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음 학기 수업을 이용해 주시고 이번 학기에는 이런 쪽 암호 기술을 이용한 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살펴볼 때 그 기술이 나타나게 된 배경 또 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 현재 어떤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얘기들이 조금 이제 지난 얘기 같이 이제 들리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게 유비쿼터스가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있고 또 모든 통신이 이제 인터넷 통신으로 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통신 기법 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뭐든지 인터넷 통신으로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이런 시대에서 이제 정보 기술이 이런 발달들이 우리한테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에 또 역기능도 있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런 역기능들을 뭐 줄이고 최소화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보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은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또 많이 사용이 되겠고 오히려 아까 이제 암호 기술 말고 컴퓨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들을 계속 가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보호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보안 공격에 대해서 그것의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고 또 실생활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최근 한 1, 2년 정도에 뭐 요런 게 그 매체에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공목의 경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존 컴퓨팅 장치로 제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스마트 기기들은 다 어떤 보안을 침입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편한 거가 있죠. 근데 그 로봇 청소기도 다 어떤 IoT 디바이스 형태로 이렇게
통신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뭐 보안을 뭐 사생활을 사생활을 우리가 엿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TV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스마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또 해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조금 더 끝에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이제 암호 기술과 관련된 암호 기술을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수업인데 정보보호 분야는 제가 분류하면 크게 이렇게 크게는 한 4가지 기타 분야 빼면은 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보안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보안은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허점을 활용할 수 없도록 허점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 또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있는 허점들을 발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 보안 쪽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예전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필요한 보안 장치, 보안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공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허점들이 소프트웨어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스큐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용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단순하게 이제 구현 개발 능력만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또 안전하게 허점 없이 공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이 없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은 공격자들이 시스템에 침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서버, PC 뭐 이런 것에 제한이 됐다면 지금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또 다 침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보안은 침입에 성공한 다음에 어떤 공격자가 침입에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한 침입자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기술들이 시스템 보안이 되겠습니다. 침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침입이 했을 때 그 침입을 발견해 가지고 더 이상 나쁜 행동들을 못하게끔 막는 그런 기술들이 시스템 보안이 되겠고 네트워크 보안은 그 네트워크로 우리가 교환되는 그 통신 메시지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쓰는 서비스들이 다 뭐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어디에 접속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을 텐데 그럴 때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가 쓰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뭐 유료화 서비스이고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호 기술을 써가지고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일반 프로토콜을 암호 프로토콜로 바꿔가지고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게끔 프로토콜들을 만들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HTTP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주고받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되는데 거기에 끝에 HTTPS를 붙이면은 이제 암호 기술 써서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 가지고 제3자들은 그 통신 내용들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들을 암호 기술 써서 필요한 어떤 보안 요구 사항들이 충족되게끔 만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에서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기술들이나 개념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공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선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전자선거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를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1인 1표를 보장하는 그런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 기술 사용하지 않고는 제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요구사항, 특히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설명드릴 그런 암호 프로토콜들은 주로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네 가지 큰 분야 말고도 기타적으로 컴퓨터 포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컴퓨터 포렌식은 또 이렇게 범죄 수사 같은 거 관련해서 또 많이 연구되고 이제 실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가 되겠죠. 예전에 우리 그 컴퓨터 공학부 이전에는 그 인터넷 미디어 공학부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정보보호 전공이 있었는데 거기에 졸업한 선배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정보보호 업체에 있다가 경찰로 직업을 전환해 가지고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일하는 선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일부는 이렇게 컴퓨터 포렌식 같은 기술들을 써서 범죄 수사할 때 이제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에서 제공해야 되는 4대 서비스, 보통 3대 서비스라고 하면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하고요. 4대로 이렇게 좀 확장하면 거기에 이제 인증까지 추가가 되는데 이 네 가지 가장 정보보호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비밀성, 무결성 인증은 주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제공이 됩니다. 가용성은 암호 기술을 써서 제공이 되는 기술이 아니고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컴퓨터 보안 등 기타 다른 보안 장비를 기술을 써서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고요.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업 서버를 따로 둔다든가 뭐 이런 같은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비밀성은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슨 서비스인지 아실 텐데 비밀성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을 테고 그 봐야 되는 사람 외에 나머지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암호 기술 써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가지고 이제 제공해 주는 서비스고요. 이 비밀성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예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무결성은 이제 변경이 안 됐다, 변경을 못하게 해주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하게 막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특히 통신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제3자가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공개 채널이 아니라 특별한 채널로 특별한 어떤 수단을 써서 교환하지 않고는 그걸 제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무결성은 변경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에서는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은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 수 있게만 해주면 그걸로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만 있으면 거기서 서비스를 중단하면 돼요.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체하려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에서의 뭐 많은 경우에 보장해 주고 싶지만 보장하기는 어렵고 보장을 못하지만 뭘 해주냐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더 이상 진행 안 해서 피해를 줄이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뭐 인증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패스워드로 통해서 인증하든 뭐 여러 가지
인증 방법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도 주로 암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인증은 꼭 신원 인증, 김상진이라는 걸 인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가 있죠. 김상진이 교수라는 걸 뭔가 검증할 수가 있고 성인이라는 걸 검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모두 다 이제 큰 폭의 큰 의미에서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소개할 이제 암호 기술은 이 중요한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3개 비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이 수업은 암호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암호 기술을 좀 정의를 해보면은 디지털 정보에 직접 적용하는 수학적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알고리즘과 이를 응용한 프로토콜을 암호 기술이라 그래요. 뭐 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암호 알고리즘 또 암호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은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뭔가 적용하는 어떤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암호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암호 기술은 암호화 복호하는 것,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하고 복호하는 그 기술이 가장 오래된 암호 기술이고요. 지금 많이 쓰이는 암호 기술들에는 그런 암호화 복호하는 기술, 해시함수, 전자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을 결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이 통신 프로토콜이 제공해야 되는 어떤 보안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응용의 요구사항들을 공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때 공격자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만듭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비고의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기법들은 들어가 있는데 공격자가 고의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어떤 요소들을 그 프로토콜에 포함해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암호 프로토콜은 공격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공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수행되거나 완전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겠어요? 공격자들이나 뭐 어떤 참여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암호 프로토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암호 프로토콜과 암호 알고리즘과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 프로토콜을 뭐 설계하고 분석,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번 학기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보호 기술은 이렇게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4학년 1학기 이런 개론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전공하려면은 이제 많은 수학적인 이론들 여기 필요로 해요. 그것까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나중에 뭐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가서 이쪽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이쪽 분야에는 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학원에 내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전공 지식으로 충분한 아주 좋은 지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뭔가 활동하다 보면 내가 정보보호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IT 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정보보호하고는
드릴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 가면은 블록체인 쪽을 소개를 하니까 블록체인은 또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블록체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럼 그것도 좀 창피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명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좀 또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암호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암호 프로토콜들이 실제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쓸 때 다 요즘도 이제 WPA3까지 나왔지만 많은 경우 이제 WPA2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어디 집에서든 뭐 커피숍 가도 다 인터넷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때 패스워드 치는데 그 패스워드 하는 게 WPA2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LS 웹할 때 HTTPS 하는 게 이제 TLS 프로토콜인데 그 TLS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거고 인터넷 뱅킹을 할 때도 뭐 인증서 쓰고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번 수업, 이번 학기에 쭉 설명드리니까 자기의 상식을 높이는 데도 충분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제 정보보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이 뭐다라는 걸 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암호 알고리즘을 어떨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암호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프로토콜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암호 프로토콜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잘못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암호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꼭 암호 기술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분야, 다른 컴퓨터 분야에 또는 컴퓨터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여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그런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정보보호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럼 이 과목은 거의 필수적으로 꼭 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도를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흥미가 좀 땡겨 그러면 또 정보보호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의 정보보호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보보호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컴퓨터 공학도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 수업을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이 여기 제법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아실 건데, 그래도 제가 총 6과목을 강의하는데 이 과목 빼고는 다 나머지는 프로그래밍 교과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교과하고 이 교과는 조금 또 성격이 달라서 비슷한 면도 있을 텐데, 여기는 뭐 개발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똑같이 지금도 녹화하고 있지만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고 EL에도 올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그냥 교재를 PDF로 드렸는데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해가지고 더 이상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구만. 여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되겠고, 교재를 별도 PDF로 드리면 출판사에서 뭐라 하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책들 한번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고요. 교재는 이 책을 하고 있고요. 과제를 제가 이제 한 장 끝날 때마다 드리는데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책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별도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전히 이제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제가 떠들기만 할 거고요. 중간 기말 보고 중간 기말 잘 보시면 좋은 학점 받으실 거고, 못 보시면 이제 뭐 좋은 학점을 못 받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주 그 한 장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를 골라서 드릴 거고요. 연습 문제 말고 뭔가 한 장 정도의 보고서를 쓰는, 조사하는 내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니고 한 장 끝날 때마다 그 장의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는 퀴즈가 EL에 나가고 있고요. 이 EL에 나가는 퀴즈들은 책에 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부정부는 됐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중간고사 전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는 이 앞에 배운 내용들을 응용하는 쪽이고, 주로 블록체인 위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끝으로 왔는데, 그 암호 프로토콜이 뭔지 조금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교과목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전 던지기. 그래서 우리가 축구 시합 처음에 그 위치 선정하거나 공을 누가 찰지 하기 위해서도 동전 던지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전 던지기는 보통 사람 보는 앞에서 던지는 사람이 던지는 걸 봐야지만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원격에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동전을 던지고 다른 사람이 맞춰요. 그럼 이쪽 사람이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앞면이 나왔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믿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런 것들은 그 프로토콜 통해서는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호 기술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안전하게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매직 펑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해시 함수. 우리가 해시맵 이런 데 쓰는 해시 함수가 아니라 비슷한 기능인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이 매직 펑션 F는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이런 동전 던지기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일방향성 특성을 말해요. 그래서 X를 이용해서 F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 결과를 주면 얘가 어떤 x를 이용해서 계산한 건지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은 안 돼요. 왜? 모든 걸 해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수를 이용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해시 값을 계산했는지 알 수 있죠. 왜? 1부터 10까지 나도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 사용하는 x가 내가 크지 않으면, 작으면, 범위가 제한적이면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160비트로 해본다. 그럼 이에 160비트를 다 모든 조합을 해보는 건 뭐 100년, 1000년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다 안 하고 정확하게는 계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omputationally infeasible, infeasible 하다 그래요. 그거는 impossible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뭔가 불가능하다는 용어를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만약 썼다. 그러면 그건 정확한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건 할 수는 있지만 해보려고 시도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컴퓨터나 이걸 이용하더라도 뭐 100년, 1000년 걸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충돌 회피 특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XY를 찾을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F값의 결과 범위가 뭐 80비트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입력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값들이 똑같은 결과값으로 매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안 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이 함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추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앨리스는 매우 큰 정수, 그러니까 앨리스가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고 밥이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앨리스는 매우 큰 정수를 선택을 해서 fx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우 큰 정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작으면 1에서 10까지 쓰면은 밥이 1에서 10까지 다 해보면 돼. 그래서 앨리스가 어떤 값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큰 정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fx 계산해서 밥한테 줘요. 그럼 밥은 이 fx를 받았지만 앨리스가 어떤 x를 이용해서 계산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밥이 뭘 해야 되냐면 이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럼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 50%밖에 안 되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가 없잖아.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춰봤자. 그래서 동전 던지기하고 확률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짝수인지 추측해서 그 결과를 앨리스한테 주면은 앨리스는 x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뭘 해봐? x를 f 함수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 요 단계에서 준 값하고 맞는지 보고 맞구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프로토콜이 진행됐구나. 라고 알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중요한데, 밥이 fx를 받았을 때 이 fx가 일방향성이 아니면은 밥은 항상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충돌 회피는 왜 필요하냐면 앨리스가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속일 수가 있어요. 즉 fx를 두 개로 계산하는 거예요. 짝수로 계산하고 홀수로 계산하는데 둘 다 같은 값으로 가는 그 충돌이 되는 x와 x 프라임을 구한 거예요. 만약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앨리스는 대단한 애라 x와 x 프라임을 찾는 거예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그래서 fx를 계산해 주면 얘가 홀수라 그러면 짝수를 x 프라임을 주면 되겠고
반대면 X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앨리스는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부정을 못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충돌 회피, 그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고요. 밥이 늘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는 일방향성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이제 원거리에서 동전 던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토콜 만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이제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원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없어서 어떤 일들을 못 했는데 암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신뢰하지 않는 상대방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암호 프로토콜, 암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이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동전 던지기 얘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